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급하시냐면 이거를 진짜 아이를 역량을 키워줘서 그 속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애들은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쟤네들은 지금 10m로 뛰고 있어요. 1초에 10m로 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지금 7m밖에 못 뛰어요. 더 뛰어라?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노트 수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생강노트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 교육의 민족에 처음 나온 것도 한 1년 전인데 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학원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많은 분들이 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에 가깝다고 했던 그 수학 교육, 정말로 질문하고 기다려 주고, 정말로 이 문제 양을 좀 줄여서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퀴즈 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애들이 정말로 놀랍게도 수학을 재미있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확인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옆에 전달해 주셔 가지고 이제는 진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책도 쓰게 됐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더 좀 정말로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떤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아이들도 최상위권이 가능한가요?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되게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평범한 아이한테 너도 최상위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 안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 말은 하지만 사실 안 믿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질문을,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역이 대우 활용해 가지고, 평범한 아이들은 최상위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거꾸로 바꿔 놓으면, 그러면 최상위권인 애들은 다 특별한 아이들이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거꾸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타고난 아이들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대 나와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지금도 영재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만나고, 영재 교육 하시고 막 이제 되게 그 수학 교육자들 많이 만나는데,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IQ가 막 150 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대 학생들의 IQ가 117이다 뭐 이런 옛날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냐, 정말 저는 믿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들 말로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말은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많이 봤고, 그런 애들을 제가 성장을 시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타고나는 걸까요? 둘 다 있죠. 제가 이 교육의 민족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타고난 아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근데 제 자신도, 저는 제가 공부에 타고난 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에 타고난 아이들은 정말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얘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이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 한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 아니면 이 한 두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이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고난 아이들은 한 학교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아이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을 따라잡으려고 할 필요 없다. 게다가 그 타고난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로 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 정도의 재능은 저는 필요 없다. 95%의 아이들은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평범했는데 최상위권을 찍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이번 책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80점대 초반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엄마가 이제 말씀하시길 "긴장을 되게 많이 한다. 얘는 좀 쉬운 문제 많이 틀리는 것 같다. 그다음에 국어 시험이 저번에 너무 망했다." 뭐 등락이 심하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앉혀 놓고 저랑 시험 대비반을 했는데 저랑 한 달 정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에서 80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저랑 진짜 한 달을 공부했거든요. 한 달 공부하고 저는 이 친구한테 뭐 수학 문제 알려준 게 아니라 시험 대비반 하면서 인제 정말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쏟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이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접하고 이런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저랑 같이 한 달 정도 공부하고 90점, 90점, 95점, 95점 받아 가지고 평균 91.5 점으로 반에서 1 등을 했어요 그냥. 물론 인제 그 친구도 앞으로의 등락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로 올라오는 거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능하다. 중학교에서 80점대 초반을 받던 친구가 97.5 점을 받는 친구, 이게 제가 제 책을 보시면 이런 친구 얘기가 여러 명 실려 있어요. 여러 명이 있고요, 여러 명. 또 심지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학 점수가 29 점이었어요. 근데 저랑 한 3달 정도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90 점을 나오는 거죠. 29 점이었는데. 29 점과 90 점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반에서 밑에서부터 몇 번째 꼽던 아이가 위에서부터,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니까 위에서부터 꼽는 아이로 바뀐 거거든요. 이런 아이로 바뀌는 사례, 또 어떤 친구는 40점 정도 받았어 45점 받던 친구가 90점이 되던 사례, 이런 사례들은 그냥 제 주위에는 사실은 그냥 넘치고 넘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바위 2개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점프할 수 있는지 아는 친구들은 이걸 내가 넘을 수 있는지 못 넘을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이걸 아예 시도하지 않아요. 빠지면 어떡해요. 물에 빠지거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해요. 점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까지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애들이 대부분 확인하지 않아요. 왜 확인 안 하냐면 수학으로 예를 들면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공식을 배워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점프할 수 있는구나.'를 확인하기 전에 안전하게 걷는 방법, 여기다 다리를 놓거나 뭐 사다리를 설치하거나 하는 방법을 이미 배우고 그렇게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사다리를 주거나 다리를 놔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그걸 자기가 넘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의 자세와 '난 여기까지 해 봤다.' 이 자세는 완전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40km 행군을 다녀온 친구들은 40km 행군을 하잖아요. 40km, 50km. 그 친구들은 '아, 내가 40km, 50km를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 해본 사람한테 "너 40km 걸어가 볼래?" 하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한계를 테스트해 주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이 한계를 경험해 본 애 자체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공식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을 안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애들 풀까요, 못 풀까요?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 느리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진짜 천만의 말씀이고요. 공식이 없이 문제를 풀던 애가 공식을 쓰는 거하고, 공식 없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은 그냥 아예 그냥 겸상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걸 우리가 너무 정말 아이들한테 이 경험을 하도록 안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는 애들이 잘 시작하면 이렇게 책을 읽어요. 읽죠. 읽고 문제를 풀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건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을 네가 싹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그냥 이렇게 써 보라는 거죠. 네가 강의를 하고 네가 자료를 만들어 봐라. 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애들은 보통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내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켜보면 다 해. 근데 그럼 되네? 이 아주 간단한 요 경계를 넘게 해 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 "너 문제 풀어 봐." 그럼 애들이 다 "제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저 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해."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해."라고 잘 안 해요. "그렇구나. 안 배웠구나. 나 알려줄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 요 단계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가 완전히. 상위권 아이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을 구분할 때 아이들한테 상위권 마인드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마인드가 완전 다른데요. 같은 능력치라도 이걸 확 차이 나게 하는 게 뭐냐면 자문자답하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옆에 앉혀 놓고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너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 물어보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뭘 구하래? 너 이 문제에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너 이 문제 함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거의 다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는 그걸 못 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습관이 딱 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제가 했던 질문들 자기 스스로에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 때 누가 "야 너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필요한 게 뭐야?" 이런 질문 자체를 애들이 안 한다는 거야 아예. 근데 이거를 옆에서 누가 말을 해 주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공식 이거 쓰면 되잖아. 너 잘 보면 풀었잖아."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하면 애들이 "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를 잘 풀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그 질문들을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한테 하게 된다? 그럼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게 수학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이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책을 쭉 읽잖아요. 그럼 제가 "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왜 생긴 건데? 아니 고려 왜 멀쩡하던 고려가 왜 망했어?" 이런 질문을 제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찾아보고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답을 혼자선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야 그럼 고려랑 조선은 뭐가 다른데요? 고려에서는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게 조선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물어봐 주면 애들이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최상위권 된 애들은 이 질문을 자기가 자기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그냥 최상위권 과외 선생님이 자기를 따라다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가 딱 문제를 보고 '아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잠깐. 내가 지금 이걸 왜 배우고 있지? 여기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제일 크게 바뀐 게 뭐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까?' 이런 자문자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얘네는 레벨이 다른 아이가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우리 인지 어떤 그 과정 인지하고 인제 기억을 써먹는 그 구조랑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예를 들게요. 근데 수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야 100만 원짜리 물건 있다? 얘를 25%를 할인해 줬대. 그럼 얼마야?" 그러면 이제 7,500 원에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고 이거를 "야 그러면은 만약에 10%를 올려줬어. 10%를 이윤을 붙였대. 그럼 얘는 얼마에 파는 거야?" 그러면 110%요. 110%가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 보면 "야 100만 원짜리를 110%에 팔았대. 그거 얼마야?" 110만 원에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희한하게 문제집에 딱 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막 헤매기 시작하면서 100 곱하기 100 분의 110 이었는지 100 곱하기 100 분의 10 인지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속력, 시간, 거리도 똑같아요. 제가 "야 너 1 시간에 5km씩 간다? 4 시간 갔다 몇 킬로미터 가는 거야?" 20 킬로미터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 속에 나와 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헤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이들의 공부 모드랑 이 모드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최고의 학습은 이 지식의 인출이거든요. 내가 이 배운 거를 이 생활 속에서 꺼내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 문제집에 이게 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니까 이 자세만으로도 내가 배운 거를 일상생활에서 떠올리고 써먹어 봤다. 아니면 배우면서 일상생활의 일들이 떠올랐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차이만 해도 어머니들이 뭐 수학 문해력이네, 뭐 무슨 뭐 맥락을 파악하는 이런 거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강력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재료공학을 공부할 때 서울대학교 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뭐 원자 구조 딱 배우고 재료 결정학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배운 날 저녁에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애들이 막 학교 셔틀 타고 가면서 "야 저거 BCC 구조다. 야 저거 FCC 구조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가 물이 증발하면 애들이 "야 저것도 깁스 프리에너지 어쩌고." 막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하면 애들 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배운 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써먹어 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 지식을 꺼내고 넣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결국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지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이 익숙한 애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그걸 꺼내 쓰는 거다. 요런 거를 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학원이나 과외를 잘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저는 이제 학원 원장이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마음 급하신 분들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님이 지금부터 진도가 처졌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열심히 공식을 외우면 적이 최상위권이 되고 걔네를 역전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안이 없다? 저건 너무 이상적이다 생각하시는 것뿐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려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오잖아요. 제가 걔한테 중3 문제 그냥 줘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문제를 풀게 만들어줘요. 걔는 중3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없이도 중3 문제를 푸는 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을 하고 대답하는 아이가 되면. 만약에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급하시냐면 이거를 진짜 아이를 역량을 키워줘서 그 속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간 애들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쟤네들은 지금 10m로 뛰고 있어요. 1초에. 1초에 10m로 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지금 7m밖에 못 뛰어요. 더 뛰어라?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안 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이 골프장에 야 저기 18번 홀은 저기가 벙커고 야, 여긴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긴 내리막이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스윙을 알려주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게 뭐냐면 최상위권 애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뭘 하는지 보세요. 저도 최상위권이었으니까. 저는 만약에 대학교에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외우고 들어가냐면 처음에 이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만 기억하고 들어가요. 그 뒤에 문제 하나도 안 풀더라도 문제 풀 시간 없고 이걸 다 할 시간 다 못해. 그럼 저는 뭐만 하고 들어가냐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연습하고 들어가요. 저는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평점이 A가 나와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애일수록 마음이 급하면 막 문제를 풀고 책을 넘겨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 큰 틀을 먼저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아무리 달려봐야 죄송하지만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아드리는 것 뿐이지 부모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음이 급할수록 애의 속력을 올려줘라. 애가 뛸 수 있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힘들 때 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애들은 힘들 때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애들이 제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거기서 핵심을 파악하고 이걸 이해하는 걸 훨씬 힘들어해요. 근데 애들이 힘들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시험 기간에도 제가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마. 그럼 애들이 왜 문제 푸는지 아세요? 계속 문제 푸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문제를 푸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쉬운 공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는 힘들어서 문제를 풀고 싶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면 하는 게 뭘까요? 그때 내용 정리를 하고 그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때 원리를 파악하고 그때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열심히 하는 거다? 절대 아니죠. 문제를 풀리는 게 제일 쉬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문제를 풀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문제 풀어. 얼마나 쉬워요. 단맞추고 틀렸네. 다시 와. 쉽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야, 논리가 빠졌잖아. 왜 이렇게 생각되는 너 이거 왜 써먹는 거야?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A를 뺑뺑이 돌리는 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지만 가장 쉽고 가장 에너지가 덜 들고 도파민이 쉽게 분비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부모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엄청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차라리 나는 문제집을 풀리겠다 생각하시겠죠. 왜? 그게 더 쉬우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건 뭐다?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걸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이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고 훨씬 더 우리의 뇌가 많은 뭔가 변화를 겪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문제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들으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은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만들어야 해요. 솔직히 70~80%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귀만 알아들어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요약해서 머리에 집어넣을 수만 있어도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학원을 집어넣어도 어떤 아이들이 컨디션 좀 안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기하자면 모르겠대요. 자기는 모르겠대. 그걸 집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대요. 정말 안 가르쳐줬을까요? 아니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안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 배웠다고 그래요. 근데 안 배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냐? 어떤 애들은 말귀를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면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10번, 5번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 못 알아듣는다는 게 프로세스가 이 말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요약해서 그 말을 내 삶과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서 집어넣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열린 질문으로 계속 질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질문을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 어제 뭐 했어? 즐거운 일은 뭐였어? 이거 왜 할 거야? 앞으로 이거 왜 해?"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받는 질문은 되게 닫힌 질문이지, 생각해 보면.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럼 그거에 대만 하면 되잖아요. "너 숙제 어디까지야? 이거 다 몇 번이야? 다시 해. 몇 번 풀었어?" 이렇게만 뭐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요약을 잘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학원 보내봐야 어차피 말귀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할 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냥 문제 풀 때 몇 문제 좀 익히고 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을 알아듣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약해서 말로 설명하는 연습이 안 되면 학습은 어렵다. 그리고 이게 돼야 일상생활과 나의 공부가 연결된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문제집을 풀거나 아이를 뭐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귀가 이 말이 통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단편적인 지식을 줘 가지고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고 그걸 그대로 읊어봐라는 걸로 아이들이 발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계속 해야 되는 질문들이 이런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는 이런 걸 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나의 논리가 깨져보고 내가 뭔가 요약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건데 내가 이렇게 오해를 했고 이런 연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70-80%의 아이들은 이 자체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질문은 "책 읽어. 독후감 써." 이거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 뭘 배웠냐? 여기서 어떻게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 저건 뭐냐? 저건 뭐냐?" 이 질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그냥 뭐 질문의 중요성, 뭐 질문을 받고 자라나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명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게 그냥 되게 뭐 밝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뭐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자체가 학습의 효율이다. 그렇지 않은 애를 이렇게 약간 멍한데 엄마가 대답해도 듣고 있다가 뭐 이 얘기하거나 딴소리를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이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효율 확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세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큰 틀을 먼저 그리는 그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자 공부 시작." 그럼 대부분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넘겨요. "자 뭐 했어?" 그럼 "어디 읽고 있어?" 그럼 모르겠대요. "자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게 몇 단원이야?" 몰라요. 그냥 계속 읽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큰 틀부터 잡는다는 거죠. 저도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차 외워라 목차. 목차 외우고 네가 설명을 해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교육의 민족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험 기간이 되면 한 4주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목차를 뽑아서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목차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과목별로 목차를 들고 다녔죠. 근데 들고 다니잖아. 그럼 애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반 어쨌든 공부 잘하는 1 등이 이거 들고 다니니까 자기는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목차야." 그럼 애들이 좀 자기 혼자 보려고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줘요. 그럼 애들이 그걸 막 무슨 우리 제 막 공부 비법인 것처럼 막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목차예요. 근데 애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그 시험 끝날 때까지 그게 목차인 줄 모른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큰 틀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느냐, 내가 이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서랍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일단 목차부터 외우게 하시는 게 효율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뇌를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그 책을 썼는데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에딘버러라는 영국의 연구팀이 연구한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 글을 읽어줘요. 글을 읽어주고 한 팀은 10분 동안 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쉬게 만들고 한 팀한테는 머리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팀이 그걸 더 잘 기억을 잘했을까요? 똑같은 글을 읽어주고 이 팀한테는 그 큰 10분을 쉬게 하고 이 팀한테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 어디가 더 기억을 잘하느냐?
이 시험 직후에는 비슷하게 기억을 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니까 일주일 후에 와 가지고 다시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10분 동안 쉰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습과 학습 사이에 우리의 이 지식을 정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학습과 학습 사이가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번아웃이 온다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아이 어머니 애들 불쌍하잖아요. 쉬게 해 줘야죠."가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학습적으로 그 시간이 없으면 애들은 머리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이삿짐을 집어넣는 게 끝이 아니라 이삿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밖에 보면 이삿짐 트럭이 없지만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자 애들이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자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애들이 쉰다고 핸드폰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은 쉬는 게 아니고 뇌를 정말 전속력으로 달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그냥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축구를 하다가 잠깐 쉬라고 했더니 저기 가 가지고 농구를 하고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제발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아요. 차라리 공부 시간을 까 차라리." 왜? 공부 시간을 까면 그 남은 공부 시간은 차라리 저장이 될 텐데 니네가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는 순간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 아까 말했던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저는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뇌가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공부 효율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시간표를 짜 봐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부족해요. 게다가 제가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 봐 다른 애들이랑 별로 시간 차이 나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 시간까지 애들이 공부를 한다? 저는 더 이상 역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공부할 수 있는 효율을 올리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배운 걸 써먹고 일상생활에서 배운 걸 또 기억한다. 이게 오해하시는 게 버스 타고 가면서도 뭐 종이를 적어가면서 뭐 단어를 외운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배운 거를 써먹어 보는 습관을 알려주는 게 공부 효율에 있어서는 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3배, 4배는 정말로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우리 해마를 속여야 되거든요. 우리 해마가 이게 중요한 정보야, 안 중요한 정보야를 해마가 판단할 때 우리가 이거 중요한 정보야 라고 말할 거면 나 이 정보 또 쓸 거야. 나 이 정보 자주 쓰잖아. 중요한 정보라고 라고 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좋은 방법은 뭐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쓰면 된다. 일상생활에서 쓴다. 내가 시간 속력 거리를 배웠어. 그럼 집에 가면서 자, 저 차의 속력은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만약에 5시간 걸리는데 그 부산까지 거리 500km. 자, 그러면 속력 얼마?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저는 결국은 공부 효율을 올리는 3가지 방법이고 이 3가지 방법이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삶을 바꾸는 진짜 공부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책에도 강조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부는 시험 공부인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고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시험 공부를 시켜요. 이게 시험 공부가 막 뭐 너무 시험에 써먹을 지식만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게 아니라 공부 방법 자체가 시험에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될 때 하는 공부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외우고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외워서 다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지식을 쌓았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꺼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치우는 연습 이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공식을 외워서 빨리 풀고 이번에 나올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시험 공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상과 시험이 너무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상에서 해야 되는 공부와 시험 기간에 해야 되는 공부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상에서도 계속 시험 공부를 시켜요. 제가 왜 선행을 반대하느냐? 저도 선행을 시킵니다. 저도 애들한테 초등학교 막 3학년들한테 루트 알려주고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풀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지양하는 건 뭐냐면은 애들한테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고 그냥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선행학습, 예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학적 지식을 같이 고민하는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가감법, 소거법 해서 소금물 문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라 하면 이 아이들은 그 문제에 매몰해서 풀고 치우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감각을 왜 안 길러서 우리가 길러주지 않거든요.
길러주지 않는 이유는 뭐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 갖고 온 얘기들 하지 않아요. 교과서, 문제집, 기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벌써 우리의 이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문제 덮으면은 그냥 일상생활 공부 딱 단절되는 건 누구 책임이다? 저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바뀌면 좋을 텐데 안 바뀌는 걸 전제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평소에 역량을 기른 아이는 공부와 일상생활을 연결시킨 아이는 죽어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은 얘를 못 따라잡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공부는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해야죠. 고등학교 애들한테 언제 역량을 기르고 막 물론 저도 고등학교 애들도 붙잡아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결이라는 친구처럼 이 고등학교 애들도 역량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거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훈련을 잘 했을 때 얘기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문제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못 이겨요. 시험 공부에 매몰된 애들은 얘를 못 이겨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런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저의 공부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얘네들 다 안 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회가 만약에 바뀐다면 누가 좋은 정책을 내서가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더 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닭과 달걀인데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시험 공부한 지식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문제를 파악하고 정보를 찾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될 텐데 이게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얘들이 왜 이게 안 돼? 이거 되게 구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우리 사회가 AI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걸 캐치하는 순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는 솔직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이렇게 시험 공부에 매몰해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 성적 진짜 잘 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잘 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과 시험 공부에 매몰되지 말고 스스로 노력을 조금만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는 책에도 되게 강조했는데 공부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6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찾아온 애들한테 이거 다 던져요. 정말 똑같이 던지거든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아이들한테. 근데 다 똑같이 대답해요. 이 흐름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공부를 꼭 잘해야 되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정말 AI 시대가 왔는데 공부 꼭 잘해야 돼? 진짜? 라고 말하면 애들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문을 안 가져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진짜 잘해야 돼요? 꼭 잘해야 돼요? AI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글로벌 시대인데?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생각해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한정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외가 있을 거예요. 운이 좋았거나. 하지만 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임원들 욕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이. 저 사람은 뭐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뭐 저 자리에 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회사에 자기 가진 능력 다 쏟아부는 능력인 거죠. 자기 그냥 시간이고 돈이고 에너지를 다 쏟아부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저는 습관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습관은 제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는 능력은 언제든지 습관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길러지는 게 아니고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근데 이거를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언제냐? 당연히 공부하는 학창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찬스를 제발 놓치지 마라. 니네가 여기서 이 습관을 안 가졌는데 나중에 니네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니네가 주어진 일을 잘해. 그래서 좋은 대학은 안 가도 좋은데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에 글쎄요. 제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 제 말에 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거든요. 왜 우리 대기업,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 뽑았으니까 왜 대기업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지 아직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보는 게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능력을 얼마큼 발휘했는지를 보는 지표로서 그
그거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공부가 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그 지표가 될 거라는 것 자체는 아주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는 3854 곱하기 2347 계산하는 게 엄청난 미션이었어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은 계산기가 다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48 곱하기 2357 같은 것들을 여전히 배워요. 왜? 그걸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문을 찾아봐야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꺼내서 찾아서 복사하고 아니면 빌리거나 하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구글에다 검색하면 논문이 싹 다 나와요. 그런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 찾는 거 필요 없네? 아니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안에서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요게 있는데 이걸 누가 대체해 주네.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거를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할까요? 그걸 결국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더라는 거죠. 이 공부의 이런 기능을 아무도 못하던 거를 누군가 와서 해야 돼. 누구 시키실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하는 시킬 거예요. 걔가 잘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글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상황일수록 전 더더욱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 시험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아이들한테 최상위권 마인드라는 걸 강조해요. 최상위권 그 아이들은 마음이 급한 아이들이 많아요.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오면 마음이 답답해. 뭐 이런 자세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최상위권 마인드를 되게 강조하는데 최상위권 마인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되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아이들한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줘도 자기가 이미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방법을 잘 바꾸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여기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본 애들은 이게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공부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이 큰 구조를 파악해 보고 하는 그 능력이 저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데려 놓고 이제 제가 책에도 쓰여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얘기가. 그런 친구들을 데려 놓고 너가 자 지금부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도 같이 짜고 자 지금부터 너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지. 걔랑 너의 차이가 뭐야? 생각해 봐. 차이가 뭐야? 그래? 그럼 너는 만약에 걔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그럼 너와 그 친구의 차이가 그거라면 너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올릴 수 있어? 너는 왜 비효율적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대답을 해요. 저는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조금 더 뭔가 이게 큰 틀을 애들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걔네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잠깐 멈춰. 열심히 했지. 근데 잘 안 됐잖아.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거든? 그 방법이 뭐야? 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거. 이게 최상위권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음이 급하고 이 쫓기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계속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너가 문제를 내봐. 너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지 생각해 봐. 너가 선생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겠니? 너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하겠니? 이래서 좀 이 박스 밖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만 좀 시켜주잖아요. 성적 금방 올라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성적 80점에서 97.5, 5점을 올랐던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였어.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더 큰 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인지를 하도록 만들어준 것 자체가 성적 오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교육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예를 들면 저는 애들한테 18 곱하기 19를 알려줄 때 18을 19번 더 할 거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18을 19번 더 할 거니까 18을 10번 더 하는 거랑 18을 9번 더 하는 걸 더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럼 18을 10번 더 하는 건 알겠다. 그치? 180이지? 그럼 18을 9번 더 하는 건 어떡할래? 그래, 그러면 10을 9번 더 하고 8을 9번 더 한 걸 합쳐줘. 그럼 아까 이걸 두 개 합쳐주면 되겠네라고 알려주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공부니까. 근데 이걸 집에 가서 엄마가 이제 물어보시겠죠? 야, 오늘 뭐 배웠어? 오늘 18 곱하기 19를 했어. 근데 애가 설명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근데 얘를
쉽게 만들어 주려면 이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 곱하기 19를 딱 써 주고 세로셈으로 8, 9 자, 야 여기서는 여기다 2를 써 여기다 7을 쓰는 거 알겠지?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더해. 자 160 됐지 알겠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봐봐. 하다 보면 알게 돼. 해. 그다음에 야 여기다 써.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엄마들이 보기엔 다 이해를 못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세로셈으로 풀고 간 애들이 얘는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를 풀고 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선생님, 얘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잘 설명을 못해요. 선생님, 얘가 수업을 듣고 왔는데 아직 잘 못해요." 저는 근데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된다. 왜? 아니 애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진짜 이해하는 건데 이해를 못한 애를 억지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냐, 이해를 못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전 당연히 이쪽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부모님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 게 불안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학원에서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고 왔는데 우리 애가 못해. 그러면 '우리 애만 못하는 건가? 또 그중에 잘하는 애는 또 있으니까 못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러다가 애가 영영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한 번 넘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애들 막 구구단 외워 가지고 8, 9, 70에 팍 나오는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잠깐만요 선생님. 8을 10번 넣으면 80이니까 거기서 8 0 70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두 자리 곱하기 한 달인 다 암산으로 해요. 근데 새로 온 애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간단한 연산도 15 곱하기 3 해서 5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발생한 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고3 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고2 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덜 불안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히려 어린애들 부모님이 더 불안해하세요. 요 불안함을 다루는 게 그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마 저의 숙제겠죠.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넘을 때까지 덜 불안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인제 유튜브도 많이 출연하고 책도 쓰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유료 회원들하고 그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근데 제가 애들하고 뭘 했냐면 초등학교 2 학년, 3 학년, 뭐 4 학년 애들 모였거든요. 수열 했어요, 수열. 제가 애들한테 1 부터 100 까지 더하는 방법 가우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럼 4 부터 뭐 99 까지 이렇게 막 숫자 띄워 가지고 4, 7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알려주고 뭐 3, 7, 뭐 11, 15 이렇게 가 가지고 99 까지 갔을 때 그럼 얘는 다음 얼마인지 문제를 내보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할까요, 못 할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 1, 2, 3, 4, 5, 6, 7, 8, 9, 10은 요거랑 요거랑 더했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 가지고 요렇게는 더했으니까 101이 50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그래 3 이랑 99랑 더하면 103 인데 102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애들이 다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풀고 있냐면 2 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로 외워요. 저는 이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거를 지금도 많은 고등학생들이 2 분의 n 곱하기 n 2a 플러스 n-1 곱하기 d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근데 너네들 이 공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애들이 "안 필요해요." 막 그래요. 그럼 누가 이길까?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사람과 너네 중에 누가 이길까? 그럼 애들이 "저희가 이겨요." 막 이래요. 그럼 해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공식을 한번 딱 익히 공식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막 공식을 못 외울까요? 이 아이들 오히려 했기 때문에 이 식의 구조가 보여서 공식 외우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 프로세스를 밟아본 사람과 밟아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2 분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랑 막 이 과정을 막 "야." 막 해서 막 "더 해 봐.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이게 훨씬 힘들어요. 하지만 한 번 하면 얘들은 영원히 인제 이 수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쪼끔만 하면 다시 이렇게 쪼끔만 하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옆에서 본 사람들은 막 "헐. 헉." 막 그러거든요.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게 진짜 무슨 누가 댓글을 달으셨어요. 거기 누가 뭐라 썼냐면 저 "창쌤이 교육하는 거 애들하고 가르치는 거 봤는데 거의 공연을 하는 것 같다."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왜? 물어보고 막 질문하고 막 계속하고 막 애들 손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지만 이게 진짜 공부고 이게 진짜 애들도 힘들고 하지만 이 좋은 방향으로 힘들고 저는 이게 진짜 공부라고 정말 12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와 시험 공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험 공부는 정말 이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공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시험이 지나가면은 못 써먹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잘 배웠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 잘 배우면 거기서 배워야 되는 지식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방정식, 이 직사의 방정식도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 점과 여기의 거리가, 거리는 결국 이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 결국은 이 점과 점을 연결하려면 이럴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쫙 하다 보면은 이런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 범위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제가 공식을 외웠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그 절대값 찾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단원이 지나가거나 다른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로 안 나오고 뭐 막 이상한 형태로 나온다거나 하면 얘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지나가면 써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이 지나가면 까먹을 거, 이건 시험 공부를 위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2, 3학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역량을 길러주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 중학교 시험 공부를 지금 5년, 6년을 당겨서 하고 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효율이 차이가 나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쌓이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휘발되는 형태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안 쌓이잖아요. 그럼 외울 게 처음에는 요만큼 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요만큼을 다 소화를 했으면 요만큼 넓어지세요. 요만큼만 배우면 되거든요. 요만큼만 배우면 돼요. 수학은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배우고 까먹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이만큼을 배워야 돼요. 이만큼 다 배워야 돼요. 이걸 또 다시 휘발시켰잖아요. 그럼 또 이만큼은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시험 공부가 아니라 이걸 쌓아 올린 친구들 요만큼씩만 배워가면서 쌓아 올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수능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수능 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학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제 과학과 사회는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이제 이과 문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과학, 사회, 심지어 수학도 똑같이 봐요. 그런데 과학하고 사회가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한국 지리, 그다음에 여기는 뭐 사회 윤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 통합해서 나와 이제. 통합 사회랑 통합 과학을 봅니다. 시험 범위 언제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전범위.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 이렇게 나오면 내가 여태까지 지식을 잘 쌓아오고 이것들을 잘 활용해 온 친구들은 솔직히 글만 읽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암기식 공부한 애는 도대체 몇 과목을 새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저는 학부모님들 좀 빨리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 공부 방법조차도 옛날에도 제가 말하는 방법이 유효했지만 이제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애들한테 강조하는 그 시험 공부로는 도저히 완료할 수 없는 공부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학교 공부에 대한 적성이 따로 있을까요? 학교 공부에 대한 적성은 있죠. 학교 공부에 대한 적성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근데 적성은 있는데 공부 자체가 적성인 친구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공부가 적성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사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자체가 좋고 자기가 이렇게 성취를 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이 공부라는 행위 자체에 적성이 돼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 공부라는 이 전 범위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최상위권 학생이었지만 저는 문학 같은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반대잖아요. 뭐 문학이나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수학 문제는 자꾸 논리가 점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스페셜리스트에서 모든 지식들을 전반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 요구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강조되는 건 뭐냐면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럴 때 활용돼야 되는 게 메타인지고 그럴 때 활용돼야 되는 게 일상생활과 나의 어떤 공부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물리가 특기야, 나는 수학이 특기야 이런 친구보다 전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과 툴들을 잘 활용하고 지식과 지식을 엮어내고 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될 거라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가진 적성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채워보고 메꿔보는 그런 것도 저는 결국은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적성이 있고 누군가는 적성이 없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문제가 뭐야? 그 원인이 뭐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그걸 해결하다 보면 뭐 겪는 어려움은 뭘까? 그걸 내가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니까 이 문학을 못하면 보통 애들은 문학적 문제제곱 이만큼 쌓고 계속 풀어요. 물론 그 효과가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문학을 왜 어려워하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이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거를 내가 너무 뭔가 수학처럼 야, 그래서 확실해? 얘가 슬픈 거 확실해? 이 작가 의도가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아, 이 시인이 그걸 낸 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아,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문학은 되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점을 제가 찾아보게 됐고 이런 거는요. 제가 막 천재가 찾아낸 게 아니라 "뭐가 문제지?"라고 물어보면 누군가 알려주게 돼 있고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심지어 요즘엔 이런 얘기를 차라리 챗GPT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내 생각 말고 이 작가의 의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나 말고 이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판단하고 노력했던 게 결국은 주요했었고 그렇다고 제가 문학 천재가 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뭐냐면 어쨌든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 하나만 틀렸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언어를 직종으로 삼거나 제가 막 언어 뭐 전문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 시험, 사회에서 주는 시험들, 뭐 수능 요런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문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수학 어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은 뭐가 문제일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수학을 못할까?' 그러면 '나는 자꾸 이게 논리를 넘겨짚는구나. 그럼 내가 논리를 넘겨짚지 않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내가 이런 훈련을 해 봐야 될 게 결국 해 봐야 되겠네.' 요런 질문들이 쌓여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이 프로세스가 쌓인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책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을 냈는데요. 사실 저는 쓰면서도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 공부라는 이 브로드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 특징만 가지도록 만들어주면 애들이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시험의 선별과 어떤 확인, 공부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그 기능과 아이들 선별해내는 과정 그 기능 중에서 우리는 너무 이 선별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선별을 잘 당할 수 있냐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공부를 좀 타고난 아이들만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책을 통해서 정말 이해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공부는 타고나지 않은 아이도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상생활과 공부를 연결시키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리고 내가 공부에 대한 나쁜 편견들을 버리면 진짜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정말 뼈까지 갈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사회가 이 정말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구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지만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